2월 전국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김경수 지사 구속 사태. 설 연휴 동안에도 여야는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됐고 평양에서는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분석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이 3주 뒤 베트남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먼저 청와대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두 정상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내는 첫 발을 뗀 바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주기 바랍니다. 네, 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내놓은 입장에는 기대감 속에 조금씩 온도차가 느껴지는데 먼저 각 당의 입장이 어떤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제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네. 한국당도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죠. 1차 정상회담에서 좀 2차 정상회담까지 상당히 난관이 많았고 원래 지난해 열리려 했던 것이 이제 또 올해 1월 달에 또 2월 달에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1차 때는 대단히 상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2차 때는 청와대 이제 발표처럼 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야 정당이 당연히 긍정적인데 한국당은 어쨌든 주한미군 이제 철수나 주한미군 감축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만 그래서 지난 1차 때 1차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한국당은 좀 이제 보수적 시각에서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한국당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나 또 한미 군사훈련 축소 같은 이벤트로는 이어져서 안 된다. 이런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해 6월 10일 1차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포괄적인 4가지 안 정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2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진행돼가는 협상 과정을 보면 일단 북한은 대북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일단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뭐 폭발하든 이런 건 있었지만 실제 현재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감축 또 ICBM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진전이 없던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이제 종전 선언의 문제를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그 미중 협상도 이번에 아마 비슷한 장소에서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미중 북한이 모여서 일단은 종전 선언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마 예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함께해서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한반도의 어떤 전쟁 상태를 일단 해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것이 이제 주한미군 철수와는 직접적 연결고리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 북한 측에서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게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문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 협상의 성과를 좀 목적으로 해서 실제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 조치 최근에 일단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은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현재 여전히 2만 8천 명 수준의 주한미군들을 한 5천 명 정도는 일단 감축하는 문제가 사실상 논의되고 있고 이거를 막는 하원 법안도 지금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주한미군의 철수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지난번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이 갑자기 중단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자유한국당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차 회담은 상징적 의미가 컸다면 2차 회담에서는 이번에는 진짜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어떤 수준의 합의를 북미가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여론도 좀 달라지고 정치권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1차 때와 같이 이제 그런 원칙적인 합의로만은 안 될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만약에 2차 회담 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단지 이제 걱정하는 게 미국의 태도가 이제 지금 한국당의 이제 그런 시각에 의하면 뭔가 이 단계적 비핵화로 바뀌었다. 이게 FFVD라는 거 최종적이고 완전한 그러한 네. 비핵화가 아니라 일단 핵 동결을 성취한 다음 핵 폐기로 가자. 이런 단계적 비핵화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처음에 이제 단계적 비핵화의 의미는 두지 않았었는데 이제 미국과 북한과의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이 충돌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이제 바뀐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실질적 합의가 나오려면은 지금 이미 이제 비건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우라늄과 플루토늄 농축시설 폐기를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부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저 영변 핵시설 폐기 같은 것, 그 다음에 핵시설 사찰, 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상응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 미국이. 상응 조치라는 게 이른바 종전선언도 있을 것이고 제재 완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대미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 이런 네. 것들. 과연 이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이제 그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냐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평양에서 실무협상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 실무협상에서 어느 선까지 조율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역시 이번에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북한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혀 어떤 그 두리뭉실한 어떤 원칙적인 합의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분명하게 어떤 가시적 조치를 내놔야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도 완전한 핵 폐기 이후에 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 측면에서는 이번에 미국은 어쨌든 상응 조치, 제재 완화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 그리고 북한은 핵시설 폐기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내놓을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평양에서 펼쳐지고 네. 있을 이 북미의 줄다리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김경수 지사 구속 후폭풍은 계속됐습니다. 여야 모두 여론전을 펼치면서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재판부를 상당히 비난하던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조금은 이제 물러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이제 대선 불복이냐 이 프레임으로 일단 전환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에 대한 비난은 이게 이제 사법부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판결에 대한 어떤 비판하고 있지만 조금의 강도는 이제 포인트는 좀 달라진 것 같고. 네. 근데 특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면 특히 이제 김경수 지사의 구속 문제는 사실 지난 대선에 대한 문제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과 지지난 대선에서 수행실장 대변을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최측근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보니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성창호 부장판사가 비서를 한 거 가지고 이거는 특수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똑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로 비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 비춰봤을 그런 때는 논리라면요? 사실상 이제 이번 사태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제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선을 그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위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뭐 일단 지금 탄핵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계속 함과 동시에 일단 이것은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는 자유한국당의 공세를 좀 차단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설 연휴 시작될 때와 지금의 양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에 좀 선긋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역풍을 고려한 수위 조절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 그런 입장을 취했죠. 대선 불복을 하려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러나 한국당 내의 분위기는 분명히 이 대선에 문제가 있다. 대선의 정당성 문제를 거론한 것만은 분명해요. 다시 말하면 대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댓글 조작이라는 이제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 지금 말씀처럼 대선 불복이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이 이제 문제의 본질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가기 때문에 정치 쟁점화의 차원을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한국당은 일정 부분 이제 경계를 지으면서 어쨌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어쨌든 계속 정치 쟁점화하겠다. 네. 계속 제가 봐도 이 부분을 계속 정치적으로 끌고 갈 공산이 커요. 어쨌든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계속 부각시키는 이런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고요.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네. 역풍이 불 수 있는 건데 단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나치게 연관시키려 한다면 이게 논리의 비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라는 얘기인데 판결 결과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기가 어렵죠. 청와대로서는 아무리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른바 특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른바 특수관계죠. 지금 판결에 대해서 어떤 그 민주당이 이미 이제 많은 비판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재판부 자체나 사법부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한 그 판사에게 대한 비판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 판결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해라 청와대가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아마 네. 그러나
지금 최근에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좀 좁혀지는 것 같고 하니까 이 부분을 계속 또 전당대도 있잖아요. 한국당에 이런 부분을 계속 쟁점화시킬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잠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이 차기 당권 주자들까지 이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공세는 계속할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경수 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들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네. 대변인 역할도 했고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복심으로 불리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본인은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 출마 생각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사실 당에서 굉장히 강권해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춰본다면 이 출마하는 배경 자체가 이제 차기 주자로서의 또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당에서 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약한 고리는 일단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이 고리를 계속 공격함으로 해서 사실은 대선 불복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공세를 가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실리는 많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 입장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입장 내기가 어려울 거지만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실질적인 그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 TV 토론을 보시면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MB 아바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 왜 나한테 그런 걸 묻느냐라고 할 정도로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해서는 좀 자유롭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이제 1심, 2심, 3심, 3심까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현재 당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 표명 이걸로 가름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당의 입장이 너무 사법부를 공격하다 보니까 청와대로서는 원칙적인 입장이라도 현재 좀 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김경수 지사와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따져본다면 아마 이제 이런 지점들을 좀 자유한국당은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역시 헌법 불복 프레임에 갇힐까 봐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설 민심을 전하는 기자간담회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기자간담회 장면 보고 오시죠. 김경수 지사 재판에 대한 국민 여론인데요. 재판 판결에 대한 이 비판이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법농단에 관여되었던 판사들이 아직도 이 법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네, 민심을 들어보니까 김경수 지사 재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앞으로 분위기를 보니까 사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현직 지사가 법정 구속된 건 대단히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일반 법조계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많다 치더라도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근데 생각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제 보수나 진보에 따라 다르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도 다른 것이긴 한데 어쨌든 법정 구속의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김경수 지사의 그 혐의, 네. 이 범죄라는 게 컴퓨터 장애 등 업무 방해에 관한 혐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시정이 이렇게 나올 것들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헌법 불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헌법을 불복한다는 얘기는 재판을 불복한다는 거고 또 다른 거거든요. 재판은 불복하기 때문에 2심으로 가고 또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도 한단 말이에요. 항소, 상고란 이런 심급 제도가 있는 건데 헌법에 불복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당이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초점을 헌법 불복으로 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거다. 그야말로 그런 것들은 어떤 논거가 있는 그 비판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차라리 재판 불복을 비판하는 게 낫죠. 사법 불복을 비판하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제 헌법 불복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맥힐 것 같으니까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대한 그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심을 보니까 이 사법부가 개혁돼야 된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금이 가 있어요. 지금은 양승태 전 사법부 수장이 지금 구속된 상태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고 단지 중요한 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재판 개개인의 어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심에 따른 재판을 보장해 주면서 그러면서 사법 독립과 사법부 개혁을 같이 해나가야 될 그런 어떤 책임을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적폐법관 탄핵 문제는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지사 재판과 사법 개혁을 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적폐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김경수 지사 재판이 있으면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민변 같은 데서는 성창호 판사를 이제 탄핵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법부에 대한 이제 입법부의 상당히 압박이 아닌가라는 해석될 수가 있는 지점이죠. 예를 들어서 물론 지금 현재 법으로 예를 들어 재판부에 대한 이제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사법부 개혁을 사실 입법부가 굉장히 압박하는 모양새가 비춰질 경우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헌법 불복이라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이제 재판 사무는 일단 지금 사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론 대법원장이나 일본 이제 이거에 대한 임명권은 이제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문제는 지금 입법부가 나서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 또 판사들을 재판 배제시켜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권한을 넘은 행위인 거 아닌가. 또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시위대가 가서 이제 당시 재판장을 구속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일단 항고심을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는 굉장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지금의 현재 입법부가 가하고 있는 즉 민주당이 가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이거는 좀 도를 넘은 것이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이죠. 네, 이 경남지사의 공백 사태 때문일까요? PK 민심이 좀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 직전까지 저희 YTN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별 지지도인데요. 서울과 PK 지역 또 TK 지역에서 국정 운영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긍정표가 좀 높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 지역들은 특히 이제 PK 지역, TK야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자유한국당 있는데 텃밭이죠. 서울은 거의 차이가 거의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고 PK 지역에서 좀 이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PK 지역이야 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한국당 지지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연말 연초 이 기간 동안에 여권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힘든 악재들이 많이 돌발을 했어요. 돌출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얘기 나누고 있는 김경수 지사의 구속도 마찬가지고 특히 손혜원 의원의 이른바 투기 의혹도 여전히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의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서영교 의원의 이른바 재판 정탁 의혹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우위라든지 정치적 명분 이런 게 많이 지금 사그라지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와 야가 전통적으로 이제 대립하는 그런 구도, 적대적 대결 구도로 다시 환원한 것 같아요. 다시 복귀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경남 지역 PK 지역이 과거의 어떤 성향으로 정치적 성향으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 PK 지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산 출신이죠. 조국 민정수석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의 차출론도 꿈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PK 지역을 왜 이렇게 중시하는지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 PK 지역으로 상징되는 것이 그동안은 사실 PK 지역이 지금의 현재 야권이 우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방선거 있으면서 상당히 PK 지역이 이제 지금 현재 여권층으로 이제 옮겨왔단 말이죠. 예전부터 사실은 지금의 현재 여당은 동진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 PK와 TK 지역의 지지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성과가 크게 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이제 부산 지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대선의 승리 또 이제 지난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 PK와 TK 지역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중도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여권으로 움직이면서 전체 판세가 기울었던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역대 선거를 보면 항상 이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몰리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PK 지역의 움직임은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는 일단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PK 지역에 몰려 있는 산업기반,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으면서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정치적인 논쟁들 속에서 이제 PK 지역이 좀 민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적 우월감들이 이제 좀 상실되어 나가는 네. 이제 그런 점에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마 PK 지역 중심으로 해서 총동원령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절대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쨌거나 이 지역의 어떤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총선 때 어쨌거나 이쪽에 연고가 있는 핵심 인사들은 다 출마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뭐 지는 4월 달에 있는 지금 창원 지역 지방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지역에 대한 승패를 다음 대선의 어떤 승패와도 연결지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궐선거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이 4.3 보궐선거에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창원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에서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글쎄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후보를 내기로 입장은 정했죠.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단일 후보를 바랬을 거예요. 네. 어떤 그 진보 범진보 진영의 어떤 연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말이죠. 한국당과 1대1 구도를 예상했을 그렇죠. 텐데. 통영이나 고성 그쪽에는 이제 또 민주당이 후보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일단 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후보 단일화를 또 그 정의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다시 또 단일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요.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정치 공학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범진보 진영이 뭔가 연대하고 통합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통합이라는 게 뭐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뭔가 개혁 입법을 성취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전통적인 1대1 대결 구도, 그 과거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런 구도가 다 없어지는, 국민들도 이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 사회가 지향하는 그 촛불 민심이 지향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동력이 사그러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러한 대의를 위해서는 뭔가 민주당이 더욱더 포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통영이나 고성 이쪽이 민주당이 갖고 창원 이쪽에는 정의당에게 뭔가 길을 열어주는 이런 지역별로 쪽으로 해서 나눠가는. 그래서 뭔가 네. 어쨌든 개혁 진영 뭐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 개혁 진영의 어떤 연대를 좀 이뤄나가는 이런 쪽이 좀 뭔가 통 큰 정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전술은 나중에 논의할 수 있다며 후보 단일화 가능성의 네.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한국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명의 후보들이 경쟁 중인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일단 다른 후보들한테 죄송하지만 일단 이제 빅3 대결로 좀 모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파전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제 이 대선 그러니까 이 경선판에 들어옴으로 해서 일단 상당히 좀 우위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홍준표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아마 이 TK 지역의 이제 책임당원이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당심을 누가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판세가 좌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합동 유세가 4차례고 TV 토론이 2차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홍준표 전 대표 마찬가지지만 이 TV 토론 늘려야 된다 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지금 일단 내일로 이제 출마를 선언을 할 텐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견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구도가 상당히 짙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이제 당심을 보자면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분위기상으로는 황 전 총리가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것으로 아마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앞두고 후보들 입에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주 소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탈당을 했었던 비박계 오세훈 전 시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요. 전략적인 발언일까요?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책임당원의 30% 이상이 이제 그 경북 TK 지역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출마한 후보들로서는 뭐 그쪽 지역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전 시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홍준표 전 대표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얘기를 하고 있단 석방 말이에요. 운동에 얘기를 하고 당이 있단 말이에요. 앞장서야 된다. 그야말로 정치라는 게 이제 선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전 이런 점을 보면서 도대체 탄핵은 왜 했는가 도대체. 지금 우리가 탄핵을 하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고 말이죠.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가 집권 3년 차라고 합니다만 이제 불과 얼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정치는 완전히 과거의 프레임으로 돌아갔고 여야의 그 대결 구도로 돌아가 버렸고
지금 야당의 그 후보들은 뭔가 미래를 지향하고 좀 이렇게 자신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표심만 겨냥을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면 과연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정치 지도자들이냐? 전 이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당연히 정치인들로서 당선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쓰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정치인들은 용감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오세훈 전 씨나 홍준표 전 대표는 저런 얘기를 하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되면 도로 침박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본인이 또 이 박근혜 석방하라고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정치인답게 자신 있게 좀 얘기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과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해야 할까요? 뭐 지분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후보는 황교안 전 총리일 텐데 반대로 황 전 총리는 이게 약점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인이 결국은 친박의 후보다라는 그 프레임을 일단 깨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은 친박 후보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 현재로는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좀 애매모호하게 가져가면서 범친박의 어떤 지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이제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먼저 앞장서서 일단 사면 이야기를 걸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아마 황 전 총리에게 계속 물을 겁니다. 당신의 입장은 뭔가? 아마 TV 토론을 많이 하자고 하는 게 이 문제를 좀 부각시켜서 결국 당신은 친박의 후보다라는 부분들을 좀 낙인 효과 찍는 이런 효과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황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들이 아마 이제 전략적인 포즈인 것 같고 네. 어쨌거나 좀 빨리 지금 전대를 치러서 현재 인기도를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이 길일인가 봅니다. 한국당 전당대회랑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겹쳤는데 일단 한국당이 먼저 정했는데 북미 정상회담 그렇죠. 날짜가 정해진 한국당이 겁니다. 2월 27일로 정했는데 네. 날짜가 바로 그날 당일로 결정이 됐어요. 27일, 28일 1박 2일 동안 베트남에서 열리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당연히 비상이 걸린 거죠. 네. 물론 후보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당 전체로 볼 때는 이 컨벤션 효과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 거예요. 더 큰 이벤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흥행이 좀 북미 어렵겠죠.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은 1차 못지않게 세계적인 관심사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언론이라든지 언론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그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당이 누려야 할 그 20여일 동안의 여러 그 새 후보 이른바 빅3 이들의 여러 가지 얘기들도 묻힐 거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대 일정 연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여러 뭐 TK 민심, TK 변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당 그 경선 주자들 중에 이 트럼프 변수가 이제 등장한 것 같아요. 트럼프 변수 이것 때문에 과연 어느 후보가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따질 수밖에 없겠죠. 전당대회가 네. 연기되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바로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당 전대에 굉장한 큰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유불리 때문일까요? 날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조금 네. 입장이 다른 후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참 6.13 지방선거 바로 그 전날 6.12 1차 정상회담이 열렸지 그때도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의 여세를 몰아서 빨리 뭔가 좀 치르고 싶고 본인의 약점들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런 것들을 좀 없이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것이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황 전 총리의 병역 문제 또 어떤 이제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어떤 총리 했다는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시간을 벌어야 되는 입장들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당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일단 흥행적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컨벤션 효과를 노려서 사실은 이제 2월 27일 날이 최고점을 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날을 일단 저기에 뺏겨버리면 이 상당히 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마 내일 이제 박관영 선관위원장이나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이제 고민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연기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날 치러지면 상당히 묻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뭐 보수 통합 논의도 좀 활발해질 텐데 이 보수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곧 공개 행보에 나섭니다. 당 행사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그동안 이제 있을까요? 바른미래당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유승민 전 대표가. 근데 최근에 손학규 대표도 만나고 그랬어요.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당에 입당하면서 유승민 전 대표의 입지가 대단히 애매해진 것 같아요. 황교안 전 총리와 같이 하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는
중도 개혁, 보수 쪽을 지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아무래도 중도 개혁보다는 보수의 색깔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황교안 전 총리의 등장이 유승민 전 대표의 입지도 그렇고 어떤 야권발 그 보수 정당, 보수 야당의 야권발 그 정계 개편에 상당한 변수 등장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휴 이후 뭐 마지막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설 이후에 또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